비뇨질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 토크, 비뇨약과 의사들. 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끝에 이창기 원장님, 나준채 원장님, 나준채 전 교수님과 함께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말 저희 이 누추한 비정상 토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하신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학회장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뵀는데 이미 비뇨의학계에 떠오르지 않아 이미 저 높이 떠올라 계신 제가 감히 쳐다보기 눈부신 교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또 1호 게스트인 만큼 또 아무나 모실 수 없거든요. 정말 중요하신 분, 이렇게 소중하신 분을 우리 나준채 원장님께서 섭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창기 원장님께서 또 간단한 소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게스트로 저희가 모신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김광영 교수님이시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비뇨약과 인턴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하시고 현재 그 서울 이대 병원에서 비뇨약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최초 전립선암 단일공 로봇 수술 100회, 그러니까 100례 집도하시고 지금 현재 비뇨약과 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너무 소개가 어색했네요. 아니 뭐 사실 말씀하실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또 추려서 오시느라고 아마 고생 좀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박수 대신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이 영상은 옆에 계신 나준채 원장님께서 섭외까지 기획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진행은 이제 원장님께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준채입니다. 또 처음인데 또 떨리네요. 또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는 건데 이제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저희 아까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P 로봇이라고 저희 오늘 오신 김광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립선암 집도를 하셨는데 아마 요즘 암 수술을 로봇으로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SP 로봇이라는 게 또 새로 들어왔다고도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 원래 이제 그 일반적인 로봇 수술은 배에 이제 조그만 구멍을 한 5개, 6개 정도 돼서 거기로 이제 카메라랑 팔이 여러 개 들어가 수술하는 건데요. 이제 조그만 상처가 여러 개 나서 크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처가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구멍으로 카메라와 로봇 팔이 다 들어가는 걸 단일공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일공 수술에 특화되게끔 새로 개발된 로봇이 SP 로봇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들어왔던 게 이대 서울병원이 이제 개업하면서 그때 처음 들어왔고, 그때 이제 김광현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전립선암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거든요. 서두가 길었는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김광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약과에 있는 김광현입니다. 저는 그 비뇨기 종양을 하고 있고, 아까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복강경 로봇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단일공 수술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정상 토크의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요즘 그런 비뇨기학과 채널이 좀 너무나 자극적인 소재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너무나 환자들한테 유익한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고, 환자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씩 이거 보면서 요즘 나오는 신의료 기술들이 논문으로만 보다가 너무 영상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의료진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같이 구독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좋은 얘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수님 모시게 된 이유는 환자들이 실제로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오면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러기 앞서서 먼저 이제 그래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전립선암의 진단 과정을 그래도 간략하게는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먼저 전립선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PS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창기 원장님께서 이제 PS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에서 이런 간단한 걸 이야기 드리기 좀 그런데요. 우선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으로 저희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이제 분비되는 그 단백분의 효소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립선 암의 선별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좋은 유용한 종양 표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전립선암 이외에도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 다른 이제 원인에 의해서도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하고 그 치료 후에 재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표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SA 검사가 요즘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된 게 뭐 옛날에는 뭐 비뇨기과를 와야지만 보통 하는 검사였다면은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이 워낙 이제 보편화되고서 또 거기에 기본 항목으로 많이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이들 검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PS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PSA가 높다고 뭐 어디서 들으면은 결국은 이제 비뇨기학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래서 사실 PSA가 높더라도 결국은 모든 암이 다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거든요. 조직 검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류경군지에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는 조직 검사하고 암 진단되고 이제 MRI 찍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MRI를 뭐 촬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뭐 조직 검사 간단하게 이러시지만 이제 또 막상 검색을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이제 암에 대한 전 진단 단계이고 이제 조직을 항문을 통해서 이 전립선 조직을 12군데, 요즘 12군데씩 해서 바늘로 찔러서 검사를 한다고 딱 보시면 상당히들 많이 긴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MRI 영상이랑 같이 해서 융합해서 MR 퓨전 바이옵시를 한 2분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통증이 있다, 뭐 통증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항문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안전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의원급 병원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2달, 3달, 대학병원은 좀 밀린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밀리면서도 대학병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첫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혹시 전립선 조직 검사 환자분들이 얼마나 요즘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급에서는 대개는 한 석 달 정도는 다 대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건 사람이 직접 하는 검사다 보니까 CT나 MRI 같은 경우는 뭐 장비를 도입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더 이제 순환 속도를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뭐 대학에서 이제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뭐 초음파 검사나 뭐 이런 조직 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빨리빨리 돌리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그 대기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조금 이제 안 좋은 이렇게 좀 의정 사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원래 기존에는 비뇨기학과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교수나 이제 직접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이제 좀 밀리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영상의학과에도 같이 이제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도 이런 전립선 조직 검사 많이 도와주는데 그럼에도 또 영상의학과 분들도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비뇨의학과에서도 좀 하기 어렵고 영상의학과에서도 하기 좀 어렵고 양쪽에서 다 좀 이렇게 로딩이 걸려서 진행이 잘 어려워서 보통은 석 달 정도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석 달이나 기다리면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 그죠. 같기는 해요. 네네네.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세팅이 이제 뭐 전문의 중심으로 돼서 그런 병원들은 한 달 정도 이내 빨리빨리 된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전공의들한테 의존했던 병원들은 아마 석 달 정도는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알고는 있는 게 왜냐하면 환자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암 얘기 나오니까 일단은 대학병원 가기는 가는데 사실은 외래 잡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또 막상 간다고 바로 조직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마음에 또 저희한테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대충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겪는 걸 들으니까 저희 역할이 또 중요한 것 같네요. 아마 대학에서도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이 로딩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사태를 계기로 이렇게 시스템이 잘 장착되면 사실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만 있다면 충분히 다 이제 의뢰해서 하려는 교수님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또 대기 환자분들이 많은데 정말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마취까지 하고 하려면 하죠. 근데 시스템상 그 환자를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야 그래도 저희는 좀 이제 대학에서 나와 있어서 서비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 면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마취를 하고 훨씬 더 안 아프게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집중을 해서 하게 돼서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실제로 나준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바이옵시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예전에 받았는데 대학에서 받았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2번째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 그렇게 아프겠었는데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뭐 사실 대학에서 바로 조직 검사하면은 이제 또 담당 교수님이 바로바로 또 이제 검사랑 치료를 연계해 주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개원가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은 사실 이제 그때 진단이 되지만 이제 그 뒤에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보통은 이제 상급 병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럼 조직 검사 결과지랑 해서 암이 진단됐습니다 하고 의뢰서를 보내드리거든요. 처음에 오면은 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은 환자들이 이제 오면 뭐 다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 바로 또 치료가 시작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오면은 저희는 이제 뭐 CT나 뼈 사진 같은 걸 먼저 찍게 됩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병기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뭐 또 검사해야 되냐 얘기하지만 이제 그 진단 과정까지는 암이 있냐 없냐가 이제 그거를 검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내 몸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CT나 뼈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암이 이제 그 전립선에만 국한된 상태인지 혹은 다른 데 번져서 이제 암이 전신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국소암이냐 전신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감별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PSMA 패시티라는 걸 전립선암에서 많이 찍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패시티랑은 조금 다르고요. 전립선암에서 이제 전립선암 특이하게 전립선암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전신 펫 사진인데요. 이제 이것들은 다른 간혹 가다가 CT나 뼈 사진에서 일반적인 뼈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전이병변이나 이런 것들을 더 민감하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PSMA 패시티도 많이 찍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주로 찍는 갈륨이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PSMA 패시티는 그런 갈륨이라는 물질을 그 병원 안에서 생산하는 시설이 있어야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다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만 찍을 수가 있고요. 저희 이대병 서울병원도 그런 걸 찍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F18이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패시티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이제 유통도 가능하고 해서 이제 그런 핵의학 검사 시설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병원에서 찍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초기 병기 설정 단계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추적 관찰이나 이런 데서만 아직은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용이 확대되고 허가가 늘어나면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런 PSMA 패시티를 찍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기를 알았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치료를 먼저 알아보세요. 왜냐면 빨리 낫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찾다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수술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호르몬 치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도 신기술들이 있는데 교수님 이게 뭐 이런 치료들이 뭐 이제 말만 들어서는 환자들이 잘 감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다양하지만 대략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요? 네. 아까 이제 국소암이랑 전신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국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이 이제 전립선에 국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용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술 아니면 방사선 같은 거고요.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을 이용해서 전립선에 있는 암을 그냥 근본적으로 다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신암으로 다른 데 전이가 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때는 그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는 아니고 약이나 호르몬 약 같은 걸 이용해서 전신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전신에 있는 암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이제 암임에도 불구하고 뭐 수술이 안 되냐, 나는 이게 자기는 수술 못 하는 것이냐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수술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 환자한테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 하는 건데 이제 전신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도움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소암의 경우는 주로 이제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수술, 그다음에 뭐 항암 호르몬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전략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제 기수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치료가 되는지 대략적인 건 틀은 좀 다르겠지만은 어떤 기수에서는 또 여러 가지 치료가 옵션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옵션이 있을 때 모든 걸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하려면 정말 되게 힘드시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환자분들께 어떻게 옵션 같은 거는 뭐 시간을 좀 드리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처음에 진단됐을 때부터 뭐 국소암이냐 전신암이냐 모든 치료를 다 설명하지 않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전립선에 국한된 암이다라고 하면 일단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먼저 설명드리는데요. 이제 수술은 이제 그 전립선을 이제 말 그대로 제거하는 건데요. 전립선은 다른 전립선 수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암 수술이라고 하면 근치적 수술을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근치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장기만 딱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조직까지 굉장히 넓게 제거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암에서 하는 근치적 수술인데 전립선은 사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주변에 환자의 뭐 배뇨 기능이나 성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구조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 정교하게 딱 그런 전립선 조직만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로봇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중요한 구조물들을 잘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좀 정교하게 수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설명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방사선을 쐬어가지고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어쨌든 환자의 몸에 절개를 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단점은 이제 전립선에만 이제 그 방사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 조직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너무 독성이 세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뭐 30번, 40번 나눠서 전체 들어갈 양을 정해놓고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치료 기간이 좀 긴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환자 몸에 절개를 가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좋은데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에 이제 전립선 그 남자들의 관략근이 같이 인접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이제 전립선은 그 남자들에게로 관략근 기능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초반에는 이제 그 소변이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새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뭐 석 달, 뭐 짧게는 석 달, 이제 길게는 뭐 1년 정도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요즘은 대개는 이제 그런 수술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저희 이제 환자들한테 보통은 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뭐 그런 패드 같은 거 없이 지낼 수가 있고 또 한 30, 40% 정도는 뭐 힘주거나 그럴 때 찔끔찔끔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뭐 비상용 정도로 하나 정도 찰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명에 1명 정도는 조금 이제 심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전립선 수술, 뭐 로봇 수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예전처럼 요실금 때문에 크게 고생하는 분들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 기능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주변으로 남자들의 발기랑 관련된 그런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이제 발 기능에 문제가 오고요. 특히 이제 수술 전에 그래도 발 기능이 좋았던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경우가 많은데 발 기능이 처음에 좀 안 좋았다던가 뭐 당뇨가 있다던가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자 발기력이 약해질 것을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나준채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 단일궁 로봇 수술 전문가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단일궁 로봇 수술이 일반적인 로봇 수술하고 많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꼭 저희가 단일궁 로봇 수술을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환자분의 적응증이 있으신지. 일단 단일궁 수술이라는 거는 구멍 여러 개 뚫고 하던 거를 이제 하나만 뚫고 하는 건데 수술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단일궁 수술이라는 게 요즘 나온 건 아니고 저희 뭐 예전에 그 한창 수련할 때 뭐 10년 전에도 나왔던 건데 장비가 발전해 있지 않다 보니까 구멍만 한 개 뚫어놓고 실제로는 안에서 되게 수술을 어렵게 해서 하다가 대부분의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SP라는 이제 단일궁을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 장비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일궁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단일궁 수술은 그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여러 개 뚫고 하는 로봇 수술은 여러 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전립선은 워낙 이제 조그만 호도할 만한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암 수술에서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좋고요. 단일궁 수술은 어쨌든 그런 조그만 작은 공간에서 하기 굉장히 최적화된 수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제 가장 이제 수술에 필요한 조그마한 공간만 확보해 놓고 주변 그런 정상적인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익숙해지면 이제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복막의 공간을 수술하면 환자 그런 통증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치료법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홀랩 같은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우연히 그 전립선암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무조건 저희가 뭐 대학병원을 가시면 전립선 수술이나 이런 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립선 암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뭐 모든 암을 다 치료한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지금 같은 전립선암이라도 굉장히 순하거나 악성도가 낮거나 초기암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바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게 대부분 이제 가이드라인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이제 요즘 MRI 찍으면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까 얘기는 안 났지만 어쨌든 MRI 찍고 조직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조직 검사도 줄이고 또 이제 예전처럼 그런 순환암이 진단되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들이 많이 진단되는데 이미 그런 암들은 많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우연히 이제 홀랩 수술하다가 발견되는 전립선 암들은 대개는 뭐 악성도가 낮고 초기암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개는 이제 뭐 적극적 감시나 이런 걸 통해서 지켜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종 홀랩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인가 어제도 제가 조직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대학병원 가서 한번 교수님 뵙고 오시죠 하면은 예전보다는 그냥 여기서 진료 보면서 피 검사하면서 볼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설명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전립선암의 성격 뭐 이런 것에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뭐 처음 듣더라도 놀라긴 하시는데 그냥 그 이후에 꼭 대학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도 또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쨌든 MRI를 찍고 요즘 조직 검사하니까 옛날처럼 그런 저등급 순환암들이 잘 진단이 안 돼서 요즘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글리스린 점수 6점에 PSA도 낮고 이런 암들은 사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의 삶의 질이나 그러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초반에 잠깐 뭐 이제 저랑 원래 대학병원에서 진료보다가 같이 오는 환자들 딱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암을 진단 받았는데 뭐 굉장히 초기였던 거죠. 글리스린 점수도 낮고 뭐 한 코어 정도에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또 한 번 조직 검사했더니 그러다가 PSA가 좀 오르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시 MRI 찍고 조직 검사했는데 암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괜찮은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환자들은 뭐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이제 저희 골드만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적극적 감시를 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점점점 대학이 바빠질수록 개원가에서도 이제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미래에는 이런 환자들은 점점 더 개원가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 점점 이제 그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전립선암에 대해 더 옛날보다 잘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글리스린 점수 6점 암만 했지만 요즘은 글리스린 점수 7점 암도 굉장히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쁘지 않으면 적극적 감시로 해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감독님 암을 진단받았는데 그냥 지켜본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전립선암은 이제 수술하면 이제 기능적인 후유증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이 온다던가 아무래도 발기능이 저하가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창 뭐 요즘 점점 조기 진단되다 보니까 50, 60대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활동도 왕성하고 아직까지 이제 뭐 남성적으로 기능들이 다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기암으로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한다고 하면 사실은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의 특징에 따라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진행이 굉장히 느리고 결국 암이란 거는 다른 데 번질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다른 데로 전이 된다던가 진행된다는 그런 진행되는 경우가 적은 암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적극적 감시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이 암이 좀 변하려고 하는 거나 나빠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 감시라는 전략을 통해서 암을 보는 경우도 전립선암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적응증이 점점 늘어날 텐데 사실 이제 이걸 하려면
환자한테 암에 대한 특징을 이해시키고 또 환자도 여기 대해서 이제 느끼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굉장히 잘 상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히려 이제 개원병원에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조금 환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도 환자를 이해시키려면 그만큼 조금 면담이랑 그런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교수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또 저희 PD님도 준비해 주시고 저희 상담실에 들어온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한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전립선암을 이게 자각 증상이나 이런 걸로도 알 수가 있는지, 전립선암이 워낙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또 지금 젊은 나이에 진단되는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상만으로 가능할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 느끼시겠지만 전립선암은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암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암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이 진행돼서 수술을 하기 어렵거나 뭐 수술이 도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이 국소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배뇨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뭐 암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증상 때문에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쨌든 오면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 뭐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꼭 치료해야 되냐 수술해야 되냐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고 치료가 늦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증상을 기준으로 치료 시기를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적극적 감시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걸 치료 없이 지켜보다 보면 또 치료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극적 감시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계속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적극적 감시 프로토콜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조직 검사를 그래도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또 중간에 계속 PSA도 보고 뭐 MRI도 찍고 하면서 혹시라도 뭐 2년 3년이 다 안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변화가 보이면 바로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좀 암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같은 걸 하게 되어 있고요. 100명을 했다 하면 2, 30명 정도는 추적 기간 중에 다시 이제 수술이나 그런 적극적인 치료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게 100%는 없잖아요. 100%는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는 정말 뭐 예상치 않게 빨리 진행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뭐 수술했다고 해서 100% 다 모든 사람이 완치된 거 아닌 것처럼 적극적 감시도 하면 일부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예상과 다르게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개원가에서는 남성 호르몬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다 물어보시는 게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왜 이 치료를 못 받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남성 호르몬이랑 뭐 전립선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그런 의존적인 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전립선암 환자한테는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금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아직 실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립선암 환자한테 막 투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나빠진지 그렇게 뭐 실험한 건 없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요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이제 그런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전립선암이 다 떼어지는 환자에서는 이제 그런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낮고 그런 분들한테는 의사가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써볼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반 분들께서도 주신 질문까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나준채 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외부에서 게스트를 모시고 한 건 처음인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환자분들이 보시고 되게 많이 그래도 궁금증을 풀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의 목적은 이제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어떤 검사 치료를 받기 전에 사이에 불안하고 좀 약간 궁금하게 많은 시기에 조금 이런 정보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또 와서 너무 말씀을 잘하고 너무 상세하게 또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의사들이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는 게 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진료실에서 설명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환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요즘은 유익한 것 같아서 또 마침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네, 비정상 토크 비뇨기과 의사들 또 이번에 준비해주신 나준채 원장님 덕분에 저희끼리가 아니라 네, 정말 멋진 교수님을 모시고 제 소중한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 비정상 토크는 네, 조금 더 이제는 좀 넓고 깊은 얘기로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뇨의학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께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더더욱 유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 저희 누추한 비정상 토크 스튜디오에 또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셔서 첫 번째 감사의 뜻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이렇게 뭐 포즈 하나 취해야죠. 뭘로 할까요? 하트 한번 할까요? 이렇게? 갖고 가죠 이거. 스나트. 하나, 둘, 셋.